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증시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죠. 개미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주식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고 주식 상승에 굉장히 기대를 거는 분도 많은데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법에 보장된 돈이긴 한데 검은 돈, 쌈짓돈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생활비나 유학자금 논란도 그렇고요. 최근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도 마찬가지였죠. 납세자 연맹이 특수활동비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친서민 주거정책 행보를 천명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부들 들여다보고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2340을 돌파했고요. 계속 상승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고 2600까지 포인트가 지수가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까지 올라간다면 중기적으로는 3000선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사의 기사 제목인데요. 이렇습니다. 증시 펄펄 끓는데 개미들은 왜 떠나나. 예, 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전문적인 영역도 있을 텐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정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외 증권사, 투자은행들도 지금 증시 아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기업의 실적, 그리고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증시가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이제 상장 기업의 실적이 처음으로 코스피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네. 올해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작년보다도 또 올해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정치 불확실성까지 최근에 해소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지속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증시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기업의 실적과 정책 변수들에 대한 고려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지난해 초에 중국 증시 폭락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마다 한국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셨고요. 또 디스카운트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들은 좀 벗어나는 건가요? 아직은 확연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오늘 주가를 보더라도 네. 그 주가 수익 비율이나 그다음에 배당 성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해외 선진국 증시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더 지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네.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뛰어오르기보다는 약간 기지개를 펴고 있다,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3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네. 이 의미가 일단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 부탁드리고 실제로 3천까지 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이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는 사실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을 실적 개선이나 수급 이런 것에 힘입은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이제 글로벌 평균의 주가 수익 비율을 따라갔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앞으로 한 10% 2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뭐 증시는 특히 선반영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이라든지 변수를 읽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개미들은 추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최근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도 개인 투자자가 약 8.6조 원을 순매도했었고 올해는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5조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꾸로 보면 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만 거의 8조 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 주요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순매수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시세 차익을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것으로 관찰이 될까를 보면 네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박스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는 주식을 팔고 다시 박스권 하단이 왔었을 때 매수하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네. 이런 패턴들이 이제 여전히 지속이 돼서 최근에 그런 매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이나 네. 올 초까지. 네네. 그래서 일부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었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군들,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지주회사 이런 그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최근에 이제 연출이 되면서 네. 부진했던 종목들도 소폭 이제 만회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고점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일부 만회를 해서 매도한 것으로도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호황, 실적 이런 얘기들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혹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는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이 어떤가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고요. 네. 거래 비중도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비중은 약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제 전체 코스피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네. 거래 비중이. 네. 물론 이제 보유 비중은 정확하게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비중이 지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상승세의 힘에는 이런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표 선수들의 어떤 실적 활약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손실도 봤는데 네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 개인의 어떤 신뢰들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도 전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지금 통계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주된 원인들은 개인 투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게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지표인데 네. 그런 정보들, 실적이 개선된 종목 그리고 성장성이 높아갈 기업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빨리 손절매를 하는 반면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면 장기간 보유를 하고 네. 다시 이제 물타기를 하는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간의 어떤 흐름과 또 개인의 선택에 좀 괴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증시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개인이 이제 증시보다는 부동산에 더 매력을 느낀다 이런 분석이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도 늘면서 증시 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옮겨간 것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2009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뺐고 네. 부동산 시장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화랑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계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보유 비중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고 한 6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금융투자 상품 보유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계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위험 자산을 투자할 여력 자체가 사실 없다. 네.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이제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구조 변화 혹은 흐름의 또 연장선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지금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전세 자금이라든지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개인들의 어떤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도 다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여러 가지랑 달리 개인들은 좀 위축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전세 자금이나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 필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뭐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네.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투자 여력도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이 경제 이슈 얘기할 때 저희가 소득 주도,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이런 투자 부분도 연결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뭐 상승세고 좋은 전망도 나옵니다. 노무라 네네.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대외 리스크 같은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는 상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이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국으로 최근에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장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었던 유동성 장세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 이게 지금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중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처럼 중국이나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면 한국 경제도 좀 다소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뭐 미국 금리 얘기도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환경 변화도 있지만 아직도 주식 지수 올라가니까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빚도 내서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좀 유의사항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최근에 흥미로운 것이 이제 지수 상승장에서 그 신용거래,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큰 폭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거래 비용, 신용이자 가 높아서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주가 급락 시에 반대 매매를 받으면 투자 금액의 상당수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이제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증시가 오르는 게 실제 개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 또 하루하루의 즐거움에는 늘 증시보다 더 큰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경제 공감사전,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방송에서 녹여내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이야기한 증시, 즉 코스피 얘기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식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나타낸 지표를 코스피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2340을 넘고 있다. 이게 바로 뉴스가 됐죠. 장중 2340선을 돌파할 만큼 상승세를 갖고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 무리해서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과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외국인 그리고 전체 경제의 큰 흐름과 개인의 투자 조금 엇박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봐야 하겠고요. 또 빚을 내서까지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한국 기업의 가치, 한국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건 좋은데요. 이것들이 개인의 투자 혹은 개인의 경제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6분 47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금리는 동결됐네요. 네,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 0.25%포인트 인하한 뒤에 11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간 건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도 내릴 요인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도 늘고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 중국의 4대 보복도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어서 소비 개선 기대도 좀 높습니다. 한은도 이날 금통위 직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 4월 전망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새 정부가 추경 편성해서 일자리 늘리겠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당장 낮춰야 된다 이런 압박감도 좀 덜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였는데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 대충 적정 수준인 상황입니다. 지금 가계 문제도 심각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라도 금리 올리는 데에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통위는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에는 이제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추경 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금리라는 선택지에 대해서 고려할 것들이 이렇게 많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을 보니까 올해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3세 재기 지원 펀드를 만든다라고 밝혔던 건데요. 네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했다가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기술력만 있다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네. 다시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 기업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또 중소기업청도 2천억 원 규모의 재창업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업을 독려해서 창업 붐이 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요.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없앨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달라라는 겁니다. 예, 어제 저희도 이 창업 실패에 대한 보완책 얘기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됐네요. 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금융위가 해온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의 방점이 부채 질 관리에 찍혀 있었는데요. 네네.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부채의 질이 좀 크게 개선된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네. 실제 공약집에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네. 오늘 이 김진표 위원장 발언으로 이 가계부채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우려되는 풍선 효과에 대한 대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 이 경제에서 참 큰 걱정거리고 문제인데 이게 더 심해졌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우리 사회의 분배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진위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보니까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작년 소득분배 지표 자료를 냈는데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계수를 보니까 0.30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전년보다 0.009 오른 건데요. 네. 이 진위계수라는 거는 0이면 완전 평등한 수준인 거고요. 네.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수준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진위계수가 올랐다는 거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심해졌다라는 뜻인 건데요. 또 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 5분의 비율은 5.45배를 기록했는데 그 전년도가 5.11배였거든요. 네. 높아진 거죠. 그만큼 소득 상위와 하위 간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지난해 14.7%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 네. 이 지표가 나빠졌다는 거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확대하면서 2015년에는 분배 지표가 좀 개선이 됐는데 작년에 좀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나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좀 많이 줄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또 영세서 자영업자 경쟁이 심해지면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도 이 분배 지표 악화에 좀 일조했습니다. 예, 이 부분들 빨리 개선해야겠네요. 금리 인하권 저희도 여러 번 뉴스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이자 좀 더 깎아줄 수 있는 건데 대대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나아진 부분도 있다고요. 네,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소득이 늘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서 받아들여지게 할 때 이자 부담 상당히 덜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중에서 7만 4천여 명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했고요. 네. 이 중에서 85% 정도인 6만 3천여 명이 금리 인하를 받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이 1.86%포인트, 네. 그리고 이자 절감액은 연 866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수 자체는 전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도 계속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요인이 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인데요. 어쨌든 신용 상태가 좀 개선이 되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사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분들 꽤 많이 있죠. 이분들 돈 빌리셨다면 가서 금리 인하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 뭐 고르시겠습니까? 3대 분배지표 악화를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나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확대, 이런 정부 정책 효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좀 나아졌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에게 공정, 평등, 정의 이런 단어들이 사실 좀 더 절실해진 게 있잖아요. 네. 새 정부의 경제팀이 이제 성장보다는 좀 분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러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배 지표 개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배가 곧 또 성장이라는 말 증명하시려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듣다 보면 조금 약간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내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 철저하게 쓰임을 밝히고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1년에 9천억 원, 약 1조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영수증도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바로 특수활동비죠. 기밀 업무, 군사, 정보 등 특수 업무의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 선진국은 나중에 공개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돈봉투 만찬이나 이런 부분들 봐서도 정말 특수활동비 이거 뭡니까? 국민들이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지고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청와대가 오늘 특수활동비 절반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오늘 오후에 바로 나오기도 했는데 특수라는 말을 붙이니까 왠지 좀 위압감이 들기도 합니다. 특수활동비 이거 도대체 뭔가요? 특수활동비는 이제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 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네네. 다른 우리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우리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근대적인 특권 예산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시대 양반개혁과 같이 우월적인 특권에 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편성할 때 이를테면은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직장인이 출장을 가면 교통비가 있고 밥값이 있고 숙박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 보니까 편성 단계부터 총액 편성을 한다. 즉 큰 덩어리의 예산만 정하고 세부 내역은 구분조차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 지원비라는 해서 뭐 147억 정도 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원비가 147억이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잘 없죠. 네네. 오늘 우리가 공개했던 내용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우리가 입수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뭐 국회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7개, 8개 항목, 네. 기강 운영 지원비, 위원회 활동 지원 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항목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영수증까지는 고사하고라도 도대체 이 돈이 어떤 돈인가 국민들이 낸 돈인데요. 이 방금 청와대도 얘기했고 청와대 비서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쓰는 건 아니죠. 또 알아봤더니 국정원이 그래도 가장 많이 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8,800억 정도 되는데, 네. 국가정보원이 한 절반 정도인 4,860억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한 1,783억, 경찰청이 1,298억, 법무부가 285억, 청와대가 265억, 국회도 쓰고, 감사원, 국회청, 미래창조과학부 해서 상당히 많은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좀 예외적으로 네.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됩니다. 아, 네. 국정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직원 숫자나 이런 것도 보완이니까 일단 인건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부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좀 특수한 임무나 상황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낸 세금이잖아요. 일체의 점검이나 확인 수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정명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에 하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아갈 경우에, 네. 지급 일자라든지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지급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네. 거기에 단서로 사용처가 밝혀지면은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권력기관들에서 이거를 악용해서 영수증 없이 당초 이제 팽천 우리가 목적과 달리 네. 이렇게 예산을 개인적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최근에 그 돈봉투 만찬 논란 때도 그렇고요. 뭐 관례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를 일단 받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나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내 돈이지 이런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한 생활비 확자금 유용 논란도 있었고 오남용 상황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오남용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뭐 언론에 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네네. 2009년도에 뭐 정상문 우리 비서관이 뭐 개인 차명 계좌로 12억을 청와대 네. 특수활동비를 이제 빼돌린 적
있어서 검찰에서 이제 처벌을 받았고, 예. 지금 이야기하는 홍준표 우리 지사 사례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지금 네.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 이제 난 거는 한 7, 8건. 예.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밝혀지지 않는 엄청난 오남용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강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우리가 한수를 하고 네. 그리고 세금 횡령죄로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납세연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수증이 없고 말 그대로 깜깜합니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그간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개인이 무슨 간식 사먹는데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요. 회식 자리 격려금이라던가 업무상 필요한 돈은 보통 이런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로 돌려서 예산 감시받으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뭐 특정 업무 우리 경비라는 또 항목도 있습니다. 네네. 특정한 업무에 쓰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기밀을 요하지 않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대북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외에는 사실상 영수증을 다 첨부하면 되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유지된 것 자체가 네. 앞에 이야기한 대로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의식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국민보다 우월하고 그래서 내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예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네. 자기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한테 전배금도 주고 뭐 격려금도 주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네네. 국민의 어떤 헬스인 이런 세금을 많이 썼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낸 돈을 당신이 왜 그렇게 쓰나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쭤본 질문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특수활동비 규모, 앞서 뭐 국정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정말 제외하더라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대폭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저희 납세연맹은 이제 국가정보원하고 국방부라든지 경찰청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이제 부서 외에는 네. 전부 다 폐지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폐지를 해야 된다. 예. 예, 다른 선진국 사례에도 이런 우리 사례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55억을 쓰는데 네. 사실 국민의 세금을 걷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이 이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누군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네. 국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네. 현대 국가는 조세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줘야 국가가 운영되는 건데 네. 국세청장까지도 55억이라는 국민의 돈을 쌈지돈처럼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말로 세금 내기 싫은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죠. 네. 이 세금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섭냐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국세청도 55억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입법을 통해서 제도 바꾸고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도 여당 대표 5천만 원, 각 상임위원당 월 1,000만 원 특수활동비가 있어서 국회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깜깜이 세금을 쓰고 계신데 이게 바뀌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5년도 당시에도 현재 여당에서 이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대책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활동하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허지부지 됐죠. 왜 그러냐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너무 좋은 예산 아닙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을 내가 영수증 없이 그냥 내 생활비로 쓰고 네.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한테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중의 제 머리를 못 깎는 거 마찬가지로 네. 우리 국민들이 납세자 권리 의식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항의를 해서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된 시점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좀 정말 손을 댔으면 좋겠다. 제대로 국민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뭐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조금 더 마무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게 옳다. 국민의 통제 아래서 사용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신데요. 강조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는 부총리가 국민 세금 3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사퇴했고. 그렇죠. 2002년도에 독일에서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이제 행성된 항공권 마일리지를 네.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전 전국에서는 정말 단돈 몇십만 원도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은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억, 어떻게 보면 수천억을 국민 세금을 어떤 싼지 돈으로 영성 없이 쓴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간의 일도 사죄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바뀌는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늘 목소리 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 시간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또 조금이라도 내 집, 내 재산이 조금 올랐으면, 손해보지 않았으면 하는데 앞서 이런 뉴스들 들으면 정말 힘 빠지죠. 예, 몇 천억을 그냥 쌈짓돈처럼 쓴다. 여러분들 생각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서민, 국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인데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꾸겠다, 제도도 보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장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 대출. 오늘 이게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 이게 네네. 디딤돌 대출 아닌가요? 좀 처음 집 사는 약간 서민들한테 네네. 혜택 주는 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이제 금리를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이고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약 한 금리에서 0.2%포인트 정도 우대금리 폭을 좀 확대해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의 집을 좀 사는 데 있어서 대출 부담을 좀, 낮추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딤돌 대출이 가장 유력하고, 네. 지금 국토부나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로 보면,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한 6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네.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 연소득 규모가 약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까지 네.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좀만 지금 바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조금 이 정책이 좀 시행되고 나서 네. 대출을 받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은 5억 이하의 가격일 때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우대금리로 좀 싼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 사실 이미 네. 있는 정책이잖아요. 예, 원래 있는 예, 많은 분들이 이 대출 한도 2억, 주택 가격 5억 밑으로.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금리여서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네. 실제로 대출 신청하면 이만큼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현황은? 그럴 겁니다. 일단 생애 최초 구입자,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아무래도 이제 보금자리론 혹은 디지털 대출 뭐 이런 걸로 확대되면서 네.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대출 가능 한도가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디딤돌 대출은 이제 5억 이하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까지 하게 되면 6억 이하의 주택에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좀 확대됐을 때 어느 정도 대출 규모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지금 디딤돌 대출 금리가 국토부가 정한 금리를 보면 2.2%에서 한 3.15% 그러니까 한 3.2%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0.2% 정도 대출을 낮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게 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되게 됐을 때는 어떤 대출 한도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 회사들을 보면 이제 소득에 맞게 DTI나 LTV 그리고 또 DSR까지 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이 가진 어떤 대출의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어떤 다른 대출이 있다면 사실은 은행에서 가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돈을 빌리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기본적인 대출은 규제 방침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출도 규제하는 게 바로 113 대책 이후에 나온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113 이후에 전망하고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약 0.24% 올랐는데 이게 지금까지 올랐던 가격들 중에 가장 높았고 또 이번 주에 그 분양했던 분양 시장들, 청약 시장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도 106대 1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청약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떤 규제 이후에도 굉장히 웬만한 상승세를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떤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을 하려던 혹은 이제 그 규제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혹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던 것 같고요. 네. 또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 7,119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평균 한 309건이 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네. 전달에 비해서 전달에 하루 평균이 한 260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약 한 14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된 걸로 보면 시장이 지금 원만하게 좀 상승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뭐 비웃듯 1억 올라 뭐 이런 제목의 뉴스도 나오던데요. 네네. 약간 규제 정책에 대한 예고 때문에 좀 뭐랄까요 네네. 속도전을 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는 대부분 청약 규제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호가가 얼마 올랐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그게 올랐다 한들 사실은 그게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호가 위주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거래됐을 때는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높거나 혹은 뭔가 입지적으로 조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그 시장이 뜨겁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지금 분양가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불황기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앞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들 얘기 드렸는데 수도권 지역 보니까 분양 소식이 꽤 많아요. 특히 경기 서북부 이렇게 위성도시에 많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서북부 지역은 그동안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혹은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파주나 고양, 김포 등에서 이제 작년보다 한 1만 가구 정도가 늘어난 한 1만 8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민영 아파트가 총 한 15개 단지 1만 7,671가구가 공급한다고 업계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이 지역들이 조금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고향의 삼성지구라든지 지축지구 그리고 지금 성남 고등지구 같은 어떤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GTX를 비롯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케아라든지 이런 어떤 대규모 개발이 상업지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킨텍스나 이런 한류월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일대에 GTX나 어떤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이 같이 몰리면서 좀 분양 시장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양 물량에 관심이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계속 기사 살펴보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개인들은 2다리만 있으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듯이 돈만 있으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습과 공부가 필요합니다라고 8735님 조언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네요. 1035님은 열심히 방송 들으면서 일합니다. 마음이 편한데요. 워터파크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워터파크 선물 1035님께 드리겠습니다. 2207님 일반인들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강좌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생생경제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그 전문가들이 운영하시는 것들 관심 갖고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꼬박꼬박 내면서 땀 흘리시는 3134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견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